2025년 8월 9일 시카고 원정 33세 손흥민이 교체로 들어갔습니다. 후반 16분이었어요. 관중들은 웅성거렸죠. 저 한국인이 누구야? 나이가 몇 살이래? 30분 후 3만 명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메시는 35세의 인터 마이애미에서 11골을 넣었어요. 화제가 됐죠. 손흥민은 33세에 단 30분 만에 경기 흐름을 바꿨습니다. ESPN이 썼어요. 메시 이후 가장 센세이션한 등장. 토트넘에서 7년간 뛰었던 그 선수가 맞나요? 부상으로 마지막 시즌을 망친 그 손흥민이 맞나요? 이제 끝이다, 은퇴 수순이다, 그렇게 말했던 그 선수가 왜 MLS였을까요? 왜 하필 LAFC였을까요? 33세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이유는 뭘까요? 첫 선발 경기 90분 풀타임, 어시스트 1개, 경기 MVP. 33세 베테랑이 20대 선수들보다 더 많이 뛰었어요. 저는 15년간 스포츠 기자로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선수를 봤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펜을 멈췄습니다. LA에서 본 손흥민은 뭔가 달랐어요. 단순히 골을 넣는 선수가 아니었어요. 팀 전체를 바꾸는 지휘자 같았거든요. 이 남자에게는 뭔가 특별한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33세의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한 그 무언가. LA에서 다시 빛나게 만든 그 비밀. 그래서 파헤쳐봤어요. 손흥민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스포츠 기자로 15년을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선수들을 봐왔죠. 하지만 2025년 8월 9일 시카고 파이어 원정 경기장에서 저는 처음으로 펜을 멈췄어요. LAFC 유니폼을 입은 손흥민이 후반 16분 교체로 들어갔습니다. 관중석에서는 웅성웅성 소리가 났어요. 저 한국인이 누구야? 33살이나 됐다면서? 회의적인 시선들이었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토트넘에서의 마지막 시즌은 부상으로 얼룩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했죠. 이제 끝이다. 은퇴 수순이다. 그런데 왜 LAFC였을까요? MLS는 유럽 리그 선수들의 무덤이라고 불렸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손흥민이 볼을 잡는 순간 경기장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첫 터치부터 달랐어요. 볼이 그의 발에 붙어 있는 것 같았죠. 시카고 수비수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후반 32분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손흥민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볼을 받았습니다. 수비수가 달려들었고 순간 몸싸움이 일어났죠. 그리고 휘슬 소리가 울렸습니다. 페널티킥. 저는 벌떡 일어섰어요. 3만 명의 관중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야? 놀라움이었어요. 단 30분 만에 경기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페널티킥은 다른 선수가 찼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이 만들어낸 그 순간, 그 흐름이 중요했어요. 경기는 2대1로 LAFC가 승리했죠.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LAFC 감독이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의 공기를 바꾸는 선수다. ESPN은 이렇게 썼어요. 메시 이후 가장 센세이션한 등장. 하지만 저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한 경기로는 부족했습니다. 정말로 손흥민이 MLS에서 통할까요? 나이는 문제가 아닐까요? 일주일 후 8월 17일 뉴잉글랜드 레볼루션과의 홈 경기. 이날 손흥민은 처음으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90분을 모두 뛰었어요.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손흥민은 그날 경기의 중심이었어요. 어시스트를 기록했고 경기 MVP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의 움직임이었어요. 33살의 베테랑이 20대 초반 선수들과 똑같은 강도로 뛰고 있었습니다. 아니, 더 영리하게 뛰고 있었죠. 언제 달리고 언제 걸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경기 후 저는 메모를 적었습니다. 이건 다른 이야기다. 저는 손흥민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토트넘에서 7년간 활약한 스타 플레이어. 그런데 제가 본 건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LA에서 보여준 손흥민은 뭔가 달랐어요. 단순히 골을 넣고 어시스트하는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팀 전체의 리듬을 조절하는 지휘자 같았어요. 후배들을 격려하고 상대방 선수에게도 존중을 보였죠. 이 사람에게는 뭔가 특별한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날 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어요.
손흥민의 진짜 이야기를 찾아보기로 했죠. LA에서 다시 시작된 이 남자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손흥민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놀라운 철학과 인생을 말이에요. 손흥민의 이야기를 파헤치기 시작하면서 저는 그의 아버지 손흥정에 대해 알아야 했습니다. 모든 시작은 거기에 있었거든요. 1988년 대통령배 전국 축구대회 결승전. 명지대학교 소속이었던 22살의 손흥정이 경기장에 섰어요. 부상으로 다리를 절고 있었지만 결승전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후반 43분, 극장골이 터졌어요. 손흥정의 왼발 슈팅이 골망을 흔들었죠. 그 골 하나로 명지대는 전국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관중들은 환호했고 동료들은 그를 어깨에 메고 돌았어요.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다. 훗날 손흥정이 한 말입니다. 현대호랑이에 입단한 손흥정은 촉망받는 신인이었어요. 브라질 순회대회에도 선발됐죠. 미래가 보장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혹했어요. 27세, 아킬레스건이 완전히 파열됐습니다. 수술을 받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어요. 몇 번의 재활과 복귀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 현역에서 물러나야 했죠. 그때 내 세상이 무너졌다. 손흥정의 고백이었습니다. 더 아픈 건 자신에 대한 냉정한 평가였어요. 나는 삼류였다. 기술도 부족했고 정신력도 약했다. 무엇보다 준비가 없었다. 많은 선수들이 은퇴 후 좌절합니다. 하지만 손흥정은 달랐어요. 그는 매일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기 시작했죠. 독서였습니다. 축구 이론서부터 철학책, 교육학 서적까지 닥치는 대로 읽었어요. 볼펜으로 밑줄을 그으며 메모했습니다. 왜 내가 실패했을까? 그 답을 찾고 있었죠. 6개월, 1년이 지나면서 손흥정은 깨달았습니다. 실력보다 인격이 먼저다. 축구를 잘하는 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마음가짐, 준비성, 끈기. 이런 것들이 더 중요했죠. 나는 축구 선수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지 못했다. 그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8살 손흥민이 말했어요. 아빠, 축구 한번 해보고 싶어요. 순간 손흥정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아들도 자신처럼 축구를 하고 싶어 한다니.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자신처럼 실패하면 어떻게 하죠? 그날 밤 손흥정은 결심했습니다. 아들은 나와 다르게 키우겠다. 기술보다 사람을 먼저 만들겠다. 새벽 독서로 쌓아올린 교육 철학이 비로소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손흥정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축구를 배우고 싶으면 조건이 있다. 내 말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 힘들어도 포기하면 안 된다. 8살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조건이 얼마나 혹독할지를 말이죠. 손흥정의 철학은 단순했어요. 명품은 뿌리가 깊어야 한다. 축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려한 기술보다 기본기가 먼저. 경기 출전보다 연습이 먼저. 나는 3류였지만 아들은 1류로 키울 것이다. 손흥정의 다짐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짐은 곧 현실이 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좌절이 만든 철학. 그것이 손흥민이라는 축구 선수의 진짜 시작이었어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LA에서 본 손흥민의 특별함이 어디서 나온 건지를 말이죠. 저는 손흥민의 어린 시절 훈련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어요. 다른 아이들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8살 손흥민은 경기를 뛰지 않았어요. 7년간 단 한 번도 시합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경기장에서 골을 넣고 환호할 때 손흥민은 집 근처 운동장에서 혼자 리프팅을 하고 있었죠. 경기는 나중에. 오늘은 기본기부터. 손흥정의 철칙이었습니다. 매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동안 리프팅, 드리블, 헤딩만 반복했어요. 지루했을 텐데 손흥민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불평할 수 없었던 거죠. 아버지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손흥민이 9살 때였습니다. 닌텐도 게임기 때문에 아버지와 싸웠어요. 게임 좀 하게 해주세요. 아들이 떼를 썼죠. 손흥정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리프팅 22,000개 해라. 22,000개요? 보통 아이라면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다음 날부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영상을 봤습니다. 9살 아이가 공을 떨어뜨리지 않고 수만 번 리프팅을 하는 모습. 믿기지 않았어요. 중간에 울음을 터뜨릴 법도 한데 손흥민은
울지 않았습니다. 손흥정은 옆에서 개수를 세웠어요. 선글라스도 안 쓰고 땡볕에서 아들과 똑같이 서 있었죠. 아버지가 더 힘들어 보였다. 나중에 손흥민이 한 말입니다. 22,000개를 모두 채우는데 며칠이 걸렸어요. 마지막 개수를 채웠을 때 손흥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하지만 이것도 시작에 불과했어요. 손흥정은 아들을 위해 직접 운동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집 근처 돌밭이었는데 축구를 하기엔 너무 험했어요. 돌멩이가 굴러다니고 잔디도 없었죠. 매일 새벽 손흥정은 삽을 들고 나갔어요. 돌을 하나하나 주웠습니다. 트럭을 빌려서 잔디를 가져왔고 직접 심었죠. 몇 달이 걸린 대공사였어요. 아버지는 맨손으로 운동장을 바꿨다. 손흥민의 회상입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 정말 대단한 일이었어요. 운동장이 완성되자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손흥정의 철학은 여전했어요. 슈팅은 금지다. 고등학교에 가기 전까지 손흥민은 슈팅 연습을 하지 않았어요. 오직 리프팅, 드리블, 패스만. 골부터 생각하면 기본기를 소홀히 한다는 이유였죠. 손흥정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공이 돌면 안 된다. 실밥이 보여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공을 완벽하게 컨트롤하려면 실밥까지 보일 정도로 정교해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그 정도가 되면 공이 발에서 떨어지지 않죠. 주변 사람들은 이상하게 봤습니다. 저렇게 혹독하게 하면 아이가 축구를 싫어하게 될 텐데. 심지어 학대 의심으로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손흥민은 울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았죠. 오히려 아버지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은 경기에서 골을 넣고 기뻐했지만 나는 리프팅 1000개를 채우고 기뻤다. 손흥민의 말입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그게 내 커리어를 지탱할 뿌리였어요. 7년간의 기본기 훈련. 남들이 보기엔 미친 짓 같았지만 그 시간이 손흥민을 만들었습니다. 유럽 무대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본기. LA에서 33살에도 완벽한 볼터치. 모든 게 그때 만들어진 거였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손흥민의 축구 철학이 어디서 나온 건지를요. 맨땅에서 시작된 7년간의 인내. 그게 바로 손흥민이라는 축구선수의 진짜 뿌리였습니다. 2008년 16살 손흥민 앞에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FC 서울 유소년팀에서 제안이 들어왔어요. 국내 최고팀에서 뛸 수 있는 기회였죠. 하지만 손흥정은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유럽에 가자. 주변 사람들은 말렸어요. 너무 이르다. 국내에서 경험부터 쌓아야 한다. 하지만 손흥정의 마음은 굳었습니다. 7년간 기본기만 쌓았으니 이제 진짜 무대에서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독일 함부르크. 한국에서 9,000km 떨어진 곳이었어요. 저는 그때 손흥민이 느꼈을 두려움을 상상해봤습니다. 16살 소년이 혼자 낯선 나라에 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다르고 음식도 입에 안 맞았을 테니까요. 첫 훈련 날 손흥민은 충격을 받았어요. 독일 아이들의 피지컬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키도 크고 몸도 탄탄했죠. 무엇보다 거칠었어요. 한국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몸싸움이 계속됐습니다. 더 힘든 건 따돌림이었어요. 공이 나를 피해갔다. 나중에 손흥민이 한 말입니다. 동양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거든요. 패스를 안 줬고 같이 밥도 먹지 않았어요. 훈련이 끝나면 혼자였습니다. 손흥민은 매일 밤 울었어요. 왜 여기 왔을까? 후회가 밀려왔죠. 한국에 있었다면 친구들과 함께 축구를 즐겼을 텐데 여기서는 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그런 아들을 지켜보던 손흥정이 독일로 날아왔어요. 함부르크 시내 허름한 여관. 50유로짜리 방이었습니다. 샤워실도 공용이고 방음도 안 됐죠. 하지만 손흥정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매일 오후 손흥정은 훈련장 펜스 앞에 서 있었어요. 직접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멀리서 지켜봤죠. 작은 노트에 아들의 움직임을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패스를 3번 받았다. 어제보다 1번 늘었다. 그 모습을 본 독일 아이들이 물어봤어요. 저 아저씨가 누구야? 손흥민 아버지야. 그때부터 조금씩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펜스 너머에서 지켜본다는 걸 안 독일 아이들이 손흥민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저 아이 아버지가 정말 대단하다. 존경의 눈빛이었죠. 손흥민도 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더 열심히 뛰었어요.
독일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팀원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했죠. 첫 번째 전환점은 U17 월드컵이었습니다. 한국 대표팀에 선발된 손흥민이 3골을 넣었어요. 독일 현지에서도 화제가 됐죠. 함부르크의 그 한국 소년이 월드컵에서 골을 넣었다. 팀 동료들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먼저 패스를 줬어요. 훈련 후에 말을 걸기도 했죠. 손, 오늘 골 넣는 거 봤어. 정말 대단했어. 손흥민은 독일어로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더 열심히 할게. 함부르크 유소년 코치들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는 뭔가 다르다. 기본기가 탄탄했고 멘탈도 강했거든요. 무엇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드디어 1군 훈련에 참여할 기회가 왔어요. 17살 손흥민이 프로 선수들과 함께 뛰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독일어보다 축구로 먼저 내 이름을 설명해야 했다. 손흥민의 말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축구로는 소통할 수 있었거든요. 펜스 너머에서 지켜보던 손흥정이 아들에게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다. 분데스리가가 목표야. 2년간의 적응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도전이 시작될 차례였어요. 손흥민은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었습니다. 함부르크의 미래에 희망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없었다면 손흥민은 어땠을까요? 편안한 한국에서만 축구를 했다면 LA에서 보여준 그 강인함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2010년 10월 30일. 저는 이 날짜를 절대 잊을 수 없어요. 18살 손흥민이 분데스리가 데뷔전에서 골을 넣은 날이거든요. 켈른과의 경기였습니다. 손흥민은 후반 25분에 교체로 투입됐어요. 함부르크 홈팬들은 궁금해했죠. 저 동양인 소년이 누구야? 그런데 불과 19분 후 경기장이 뒤집어졌습니다. 손흥민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볼을 받았어요. 골키퍼가 나왔죠. 순간적인 판단이 필요한 상황. 18살 소년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골키퍼를 제치고 침착하게 슛을 날렸어요. 골. 함부르크 스타디움이 폭발했습니다. 39년 만에 최연소 득점 기록이었거든요. 팬들은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손, 손, 손. 이름을 연호했죠. 하지만 손흥민은 과하게 세리머니를 하지 않았어요. 동료들이 달려와서 안아줬지만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마치 이런 순간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경기 후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기분이 어때요? 꿈 같아요. 하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손흥민의 대답이었어요. 18살 치고는 너무 침착했죠. 독일 언론들이 극찬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소년이 분데스리가 역사를 갈아치웠다. 함부르크의 새로운 희망. 유럽 축구의 미래. 하지만 정작 손흥정의 반응은 달랐어요. 경기 후 여관방에서 손흥민이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아빠, 골 넣었어요. 뉴스에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손흥정은 노트북을 덮더니 말했어요. 하이라이트 영상 보는 거 금지. 내일 훈련 준비나 해. 네? 손흥민이 당황했죠. 인터넷에서는 자신의 골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었는데 보지도 못하게 한다니요. 들뜨지 마라. 한 골로 끝나는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데. 손흥정의 철칙이었습니다. 성공했을 때가 더 위험하다. 그 말이 맞았어요. 일주일 후 두 번째 경기에서 손흥민은 또 골을 넣었거든요. 이번에는 2골을 연속으로 기록했습니다. 멀티골이었어요. 독일 축구계가 뒤집어졌습니다. 이 소년은 대체 뭐야? 로켓처럼 날아올랐다. 언론들은 연일 손흥민 이야기로 도배됐어요. 함부르크 감독이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특별하다. 나이를 잊게 만드는 성숙함이 있어요. 동료 선수들도 인정했죠. 저 친구는 뭔가 다르다. FIFA에서도 주목했습니다. 10대 유망주 명단에 손흥민이 올랐어요. 네이마르 마리오 게체와 함께 미래의 스타로 선정된 거죠. 하지만 여건방에서 손흥민은 여전히 하이라이트를 보지 못했어요. 손흥정이 철저히 차단했거든요. 지금 중요한 건 다음 골이야. 지난 골에 취해 있으면 안 돼. 그 철학이 맞았습니다. 손흥민은 계속 골을 넣었어요. 시즌이 끝날 때까지 꾸준히 기회를 잡았죠. 언론들은 신인 같지 않은 안정감이라고 평했습니다. 어느 날 손흥민이 아버지에게 물어봤어요. 아빠, 저 정말 잘하는 건 맞아요? 손흥정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모른다. 계속 지켜봐야지. 저는 이 대화를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손흥민의 멘탈이 왜 그렇게 강한지를요? 성공했을 때 교만하지 않고 실패했을 때 좌절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아버지가 가르쳐준 철학.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마라. 과정에 집중해라. 이게 손흥민을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18세의 분데스리가를 놀라게 한 그 골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골이 아니었어요. 성공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이었죠. LA에서 33세가 된 손흥민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15년 전 그 여관방에서 만들어진 철학이 지금도 그를 지키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2015년 8월 토트넘 이적 발표가 나왔을 때 저는 LA에 있었어요. 현지 한인들이 술렁였죠.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 간다고? 3천만 유로, 당시 아시아 선수 역대 최고 이적료였습니다. 기대가 컸어요. 분데스리가에서 검증된 선수잖아요. 프리미어리그에서도 통할 거라고 모두가 생각했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혹했어요. 처음 몇 경기는 괜찮았습니다. 골도 넣고 어시스트도 기록했죠. 역시 손흥민이다. 팬들이 환호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의 속도는 분데스리가와 달랐어요. 더 빠르고 더 거칠었죠. 몸싸움도 훨씬 치열했습니다. 손흥민이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골이 안 나왔습니다. 기회는 있었는데 마무리가 아쉬웠어요. 팬들이 한숨을 쉬기 시작했죠. 3천만 유로가 아깝다. 분데스리가용 선수였나 보다. 언론들도 가차 없었습니다. 손흥민, 프리미어리그 부적응. 토트넘에 실패한 영입. 과대평가된 아시아 선수. 매일 쏟아지는 비판이었어요. 손흥민은 흔들렸습니다. 자신감이 떨어졌죠. 슛을 때려도 골대를 맞히고 패스도 부정확해졌어요. 악순환이었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이 왔어요. 2016년 초반이었죠. 손흥민이 벤치에만 앉아있는 경기가 늘어났습니다. 출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손흥민은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독일로 돌아가야 하나? 함부르크에서 잘했잖아요. 레버쿠젠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프리미어리그가 안 맞는다면 차라리 편한 곳으로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었죠. 한국 언론들도 그런 기사를 냈어요. 손흥민, 독일 복귀 검토. 토트넘 이적 실패 인정해야. 주변에서도 조언했습니다. 자존심 버리고 독일로 가라. 그런데 그때 구원 같은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이었어요. 손흥민을 개인적으로 불렀죠. 그리고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어요. 한국어로요. 손흥민이 깜짝 놀랐어요. 감독이 한국어를 할 줄 몰랐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따로 배워온 거였습니다. 손흥민을 격려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저는 당신의 능력을 알고 있어요.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포체티노가 계속 말했어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기회는 반드시 올 거예요. 그 순간 손흥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언론과 팬들이 포기할 때도 감독만은 끝까지 믿어줬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어요. 그 한마디가 손흥민을 구해냈어요. 며칠 후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 손흥민이 다시 선발로 나섰습니다. 오랜만의 기회였어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후반 27분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동료가 크로스를 올렸고 손흥민이 달려들었죠. 헤딩이 아니라 발로 받았어요. 골키퍼가 막을 수 없는 완벽한 마무리였습니다. 골. 토트넘 스타디움이 폭발했어요. 손, 손, 손. 팬들이 다시 그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손흥민은 벤치를 향해 뛰어갔어요. 포체티노 감독과 포옹했죠. 슈퍼손데이. 영국 언론들이 새로운 별명을 만들어줬어요. 일요일마다 골을 넣는 손흥민이라는 뜻이었죠. 비판에서 찬사로 180도 바뀐 평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골보다 더 중요한 건 포체티노의 그 한마디였다는 걸 말입니다. 믿음이 사람을 살린다. 손흥민이 나중에 한 말이에요. 감독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았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겁니다. LA에서 33세가 된 손흥민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인생에는 포체티노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모두가 포기할 때도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 한 명이 있으면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손흥민의 프리미어리그 성공담은 바로 거기서 시작됐어요. 한 사람의 믿음에서 말이죠. 저는 2019년을 손흥민의 완성된 해라고 부릅니다. 그가 보여준 축구는
예술이었거든요. 먼저 챔피언스리그 8강 맨체스터 시티전. 축구 팬이라면 절대 잊을 수 없는 경기죠. 저도 그날 새벽에 일어나서 TV 앞에 앉아 있었어요. 1차전에서 손흥민이 골을 넣었습니다. 맨시티 홈에서 말이에요.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었죠. 하지만 진짜 드라마는 2차전에서 벌어졌어요. 토트넘이 2대 0으로 뒤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포기했어요. 챔피언스리그 4강은 꿈도 못 꿀 상황이었죠. 그런데 손흥민이 다시 한번 골을 넣었어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타이밍의 말입니다. 후반 7분, 토트넘의 희망을 살린 골이었죠. 결국 토트넘은 기적적으로 4강에 진출했어요. 클럽 역사상 첫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이었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을 결승으로 이끌었다. 영국 언론들의 헤드라인이었어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맨 땅에서 축구를 배운 그 소년이 유럽 최고 무대에서 역사를 써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같은 해벌리와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였습니다. 손흥민이 자신의 진영에서 볼을 받았어요. 그리고 달리기 시작했죠. 70m를 혼자 뛰었습니다. 6명의 수비수를 연속으로 제쳤어요. 드리블도 아니고 그냥 스피드로 뚫어버린 거였죠. 마지막에 골키퍼까지 제치고 골을 넣었습니다. 경기장이 조용해졌어요. 너무 놀라서 소리도 안 나온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상대팀 팬들까지 박수를 쳤어요. 이건 골이 아니라 예술 작품이다. 해설자가 말했죠.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몇 번을 다시 봐도 믿기지 않는 골이었습니다. FIFA에서 푸스카스상을 줬어요. 그의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골로 선정된 거죠. 메시, 호날두를 제치고 손흥민이 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에서 손흥민이 말했어요. 어린 시절 맨 땅에서 축구를 배웠습니다. 그때는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눈에 눈물이 맺혔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70m 단독 드리블. 그게 우연일까요? 아니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쌓아온 기본기가 만들어낸 작품이었죠. 그의 손흥민은 또 다른 기록을 세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공동 득점왕이에요. 모하메드 살라와 함께 23골을 기록했죠.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였습니다. 손흥민이 아시아 축구의 한계를 바꿨다. 전 세계 언론들이 이렇게 썼어요. 더 이상 아시아는 축구 변방이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이 증명해냈거든요.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손흥민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믿기지 않아요. 정말 꿈 같습니다. 하지만 다음 말이 더 인상적이었어요. 아직도 어린 시절 훈련장 냄새가 기억나요. 돌멩이 냄새, 흙 냄새. 그게 저를 만들었어요. 그래요. 손흥민은 성공 후에도 초심을 잊지 않았어요. 세계 최고의 무대에 서서도 겸손했죠. 그게 바로 손흥정이 가르쳐준 철학이었습니다. 기술은 성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인격은 지켜야 한다. 아버지의 말이었어요. 푸스카스상을 받던 날 밤, 손흥민은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제가 상을 받았어요. 손흥정은 대답했어요. 축하한다. 그런데 내일 훈련은 제대로 해라. 변하지 않는 아버지, 변하지 않는 철학이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손흥민의 성공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맨 땅에서 시작된 철학이 세계 무대에서 꽃을 피운 거였습니다. 그 철학은 지금도 LA에서도 계속되고 있어요. 2019년 손흥민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이 남자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따뜻함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